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입니다. 임종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8월 달에 내리지 않겠냐 얘기가 많았는데 한 달 앞서서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추가로 더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여지도 남겼습니다. 금리 인하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2% 초반, 2.2%까지 낮췄습니다. 정부의 전망치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13% 줄었고 반도체는 30% 넘는 그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관심이 집중했던 일본의 참여연 선거는 역시 예상대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이런 어떤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저희 용감한 토크쇼 직설과 함께 여러분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답답함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698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문자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분들을 오늘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제 옆에 세 분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숙련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고려대 조영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도 함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쨌든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문제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그렇게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리포트부터 보시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한 일본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곧바로 내각 회의를 열어 공포하게 되면 21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르면 광복절 전후로 예상됩니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수출 절차 우대를 받던 850개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개별 허가 대상이 돼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우리 정부는 우선 설득과 압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일본 정부에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부는 지난 주말 발표한 소재 국산화 지원 대책에 이어 다른 국가의 반도체 소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배제해야 된다. 근데 결국 지금 분위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빠지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과정의 절차적 상황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는 일단 일본 정부는 공언을 했고요. 예. 이번에 의견 수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모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발동하기까지는 약 한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나마 약간 숨 돌릴 수 있는 게 내일 모레 있는 WTO 일반 의사회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거의 일본은 마이웨이 자신들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의견 수렴이 마감되고 아마도 실질적으로 저기서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20일 후인 20일 정도. 예, 그런데 15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일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패전국 지정 날이니까. 그러니까 네. 15일에 각각의 연설이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아마 전 16일 정도에 본격 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충격을 더 주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것은 확실한데 저는 한꺼번에 한국을 그냥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해서 네. 가기보다는 지금 새 품목에 대한 검사를 까다롭게 해서 수출에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 그 품목 자체를 조금 넓히는 쪽으로 저는 간 다음에 서서히 이 마지막 카드는 이제 리스트를 배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8월 달에는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상황을 봐서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면 리스트 배제 문제를 접고 그러지 않으면 전 그래서 이번 달에 성급하게 이 사람들이 카드를 다 들여 밀진 않을 거라고 봐서 아마 8월까지는 어쩌면 8월 초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일단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한국을 쬐어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신 교수님 말씀은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배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과는 조금 다른 말씀하셨는데 조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시키는 거는 뭐 원래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한테 그동안 해줬던 우대 조치를 박탈하고 그래서 이제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일본이 뭐 원래 의도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지금 이번에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네. 들어간 거. 이걸 진짜 한국한테 주면은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수출 금지하는 조치. 이게 정말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알 수가 없겠지만은 전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분명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 배제 문제를 가지고 물꼬를 텄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조 교수님이나 우리 신 교수님이나 정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수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30%가 넘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일본이 지금 우리의 숨통을 쥐려고 하고 있는 그 품목들이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현재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럽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사실 내린다고는 사실 뭐 시장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이미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원래는 8월에 되지 않겠냐 했던 게 7월에 내려서 뭐 전격적이다, 선제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평론가님. 네. 일본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주일 총재가 직접적으로 또 해서요. 네. 더욱더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보는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거의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한국은행이 뭐 미국 연준보다 이렇게 앞서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편 것을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아마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뭐 미중 무역 전쟁, 수출 감소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워낙 크게 다가오고 있고 이거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라도 빨리 이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했고 또 하나 이렇게 자신 있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뭐 미국의 여론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뭐 경제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고 이달 말 이제 29, 30일이죠. 미국의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러기가 힘든데 물론 0.25를 내릴지 0.5를 내릴지 의견이 있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100%로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예. 선제적으로 나서도 되겠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도 함께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리를 내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던 터라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여파가 좀 더 있는 거는 이주일 총재가 또 전례 없이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이 여지를 남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조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린다면 0.25%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정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한 차례 내린다면은 다시 한미 간 금리 역전 상태가 0.75%로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 지금 2% 초반대로 지금 2019년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라는 거는 1.5인데 예. 1.25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예. 1.25 상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렸던 가장 낮은 금리 그렇습니다. 수준인데 예.
그 정도면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소위 말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경기 될까요? 부양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1.25%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2% 초반의 2019년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 이후 사실 굉장히 그 이후 가장 낮은 그런 그 경제 전망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강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이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25%까지는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조금 더 내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신 교수님은요? 금리 여력 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나 더 내릴 수 우리가 있을 것이냐? 1.25로 내렸던 적이 있죠. 예, 예. 2016년도에 1.25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상수지 흑자는 1,000억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3%대였어요.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예. 우리나라 성장률도 굉장히 낮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금리를 1.25나 1.0으로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주면 1,170원에서 60원, 50원 이렇게 내려가주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포인트 낮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2, 3% 높아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그렇죠.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는 쉽사리 1.25로 못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내리면, 하더라도 네. 지금 수출 굉장히 안 좋죠. 그다음에 성장률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불안해지면 금리 감당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1.25까지 다음 달에 내리기 미국이 금리를 설사 7월 달에 내려도 저는 쉽지 않다. 물론 내릴 거라고 봐요. 저도 한국은행이 0.25를 다음 한번 더 달좀 더 내릴 것이다. 거라고 보는데 한국은행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한국 금융에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봤자 경제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여러 번 입증이 됐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득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만 많이 생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찐득하게 다음에 미국이 내릴 것을 선제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으니까 네.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예. 내리더라도 조금 사태를 관망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예. 또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제 두 분의 결이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정평론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7월 말에 미국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입장,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초에는 미국이 0.5%포인트를 낮춘다라고 했다가 최근 모양새는 0.5는 아니고 0.25%포인트 인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가 최근에 그 일자리 수들이 꽤 많이 늘었죠. 예상보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예. 게다가 아주 소설이기는 하지만 0.25포인트를 인하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에 하나 7월 말에 이 정도면 일단은 당분간 충분히 완화적이다. 이런 말을 해버린다면은 이게 완전히 채권 시장부터 해서 이 금리가 완전히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월 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방금 우리 김종인 앵커도 경제지표 잘 나왔다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장은 있어요. 계속 가죠. 예. 수십 년, 수백 년 역사 동안에 주식시장이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낮춘다는 이런 모습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 내에서도 지금 나오는 목소리들, 티격태격하는 목소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FOMC 금리 결정은 이제 10명이 제롬 파월도 한 표입니다. 예, 10명이 예. 이제 나와서 다수결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7월 말에 그 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연준이 0.25를 하고 뭐 또 내리겠다 아니면 여기가 끝이다 이런 발언의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저희 좀 바람은 조금 보고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세 분 네. 중에 두 분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 교수님, 그러면 일각에서는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지금 안정화시켰는데 다시 들썩거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신세동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지금 바라는 것은 투자 증가를 그렇죠. 기대하는 건데 과연 지금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시키겠는가, 그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정평론가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0.25% 정도만 하락하고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은행도 더 이상 그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쉽지 큰 않죠. 정책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쉽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이 지금 신세동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급등 해서 굉장히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전개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정책이 상당히 신중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율 상승이 소폭 상승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 정책이 사실은 그것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신대중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형태로 전개된다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것처럼 환율의 소폭 상승에 의해서 수출을 긍정적 증가시키는 그런 정도 효과가 멈추느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황을 주시하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평론가님, 네.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때가 이렇게 누구나 다 상황이 좋을 것이다 또는 상황이 나쁠 것이다로 예상할 때도 나타납니까? 전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좀 경험을 보면은 외환 시장이 출렁된다는 것은 이제 워낙 약세,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시기인데 항상 보면 수출이 좀 타격을 입는다라든가 경상수지 부분, 나가서 상품 수지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모습이 보일 때면 한 달, 두 달 전에 정말 귀신같이 외환 시장이 이걸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월, 5월에 환율이 뭐 거의 한 달 만에 빠르게 1,130원에서 거의 1,190원까지 급등했었을 때도 보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환율에 요동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7월에 뭐 수출 부분이라든가 예. 과연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게 먼저 되는 선행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원달러 환율의 향배에는 분명히 이제 금리를 낮추고 뭐 혹은 동결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예. 지금 한국 경제가 달러를 잘 벌어들일 수 있는가, 즉 경상수지 부분, 상품 수지 부분도 함께 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신 교수님. 지금 저희가 앞에서 나왔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얘기는 결국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표징들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우리 성장 전망치 2.2%로 내렸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멈출 것이냐, 그러니까 2.2%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노선일 것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1%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금년에 2.2라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성적은 거의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은에 있는 분들은 아마 내일 모레 발표하지만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상반기가 지금 대체로 한 1.9% 정도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상반기가 1.5인데 하반기가 얼마가 되어야 연평균 2.2가 되냐 하면 성장률이 2.4가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야 된다. 소비도 그렇죠. 좋아야 되고 그렇죠. 투자도 좋아야 되고 수출도 더 좋아야 된다. 근데 조선천지의 하반기 성장률이 경제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은행이나 정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쁠 거라고 보면 엊그저께 발표한 2.2% 성장률 자체도 너무 화려하다.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금리나 재정 정책이 아닌 또 다른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 교수님은 2.2%도 과할 수 있다, 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며칠 안 됐죠. 그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2.4에서 2.5%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이제 불과 얼마 뒤에 2.2%로 낮췄고 양측 간에 별로 그렇게 그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지 꽤 차이가 큽니다. 정부가 그래서 너무 좋게 보는 게 아니냐, 좀 신 교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얘기가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6.7조 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일 문제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으로 추경도 증액을 하고 한다고 했죠. 그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그거는 국회에서 지금 추경 통과를 결국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주지 않았고요. 계속 지금 보수야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품새여서 지금 굉장히 그 거시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제가 2% 초반대로 전망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면은 국회도 추경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시경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민생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 추경 이거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저는 좀 과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부터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뭔가 지금 물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효과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시차가 걸리는 거거든요. 1년이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통화정책이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재정 정책은 사실은 집행을 하면 그렇죠. 바로 그냥 돈을 지출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차가 사실은 짧습니다. 집행 시차는요. 그래서 추경 통과를 국회에서 빨리 신속히 해줘야 된다. 민생 경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정평 의원님. 네. 계속해서 우리도 좀 낮추고 있지만 사실은 해외 쪽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대 전망을 하는데도 뭐 이미 상반기 중에 나오기도 했었고 네. 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를 더 안 좋게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핵심 원동력을 뭐 외국계 이런 증권사라든가 연구기관이 역시 수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외생 변수들 보면 미중 무역 전쟁도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못지않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한국 경제고요. 또 하나 일본의 경제 보복 역시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길을 막아먹는 아주 거기에 핵심 뭐 그런 태클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뭐 연구소라든가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막힌다면 결과적으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제 기본 틀을 깔고 있어서 저렇게 속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역설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만에 하나 지금 있는 악재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일본 경제 보복이 이제 8월, 9월까지 간다면 안타깝지만 이제 1.8, 1.9도 또 한 번의 이제 추가 하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 분 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추경이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략 이런 상황으로 한다면 2%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추경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조 교수님, 정부가 추경 외에 다른 어떤 정책을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통화 정책은 한국은 일단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 외에 별게 없죠 사실은. 근데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이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선택하려면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계속 외쳤지만은 그 뭐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규제 완화 저는 성장에 조금 더 친화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좀 더 문재인 정부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공기업의 그 투자,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 투자도 좀 증가되는 이런 예. 방향으로 좀 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부가 많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다. 아니다. 옛날에 개발연대 시대의 그 정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네.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나빠지는 원인을 자꾸 외부 요인으로만 봐서 그래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채택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잡아먹는 정책들이었다는 거죠. 뭐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에서 그다음에 뭐 근로시간 52시간에서 단축, 소위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는데도 그 공정을 독점하면서 그러니까 적폐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기업은 숨도 못 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만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정부에서 어떤 칼을 맞을지 몰라서 이게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리고 있다. 그러죠.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만 풀어줘도 상당히 설비 투자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자꾸 금리 이야기하고 또 재정 이야기하는데 전 재정 정책도 뭐 과감하게 쓰자 그러는데 그 돈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빼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건데 그러면 다른 주머니에 넣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뺏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장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의 확장도 옛날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재정 정책도 금리 정책도 효과가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없다고 하면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해온 것이 얼마만큼 기업의 그 사기를 죽였는가를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업한테.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책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틀에 갇혀 있으니까 없는 거지. 정말 한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고 밥그릇을 살리고 소득을 살린다고 하면 야,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공정 중심, 그동안의 적폐 중심 이런 것들이 경제를 굉장히 많이 위축시키구나 하는 데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 전 그게 없으니까 자꾸 대책이 없다 하면서 금리를 그냥 사상 최저 수준까지 돈은 돈대로 풀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면서 경제 성과가 없다. 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예, 시 교수님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처음서부터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어차피 나온 김에 좀 조 교수님한테는 말씀 좀 들어봤고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핸들링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좀 뭐가 있을까요? 재정 정책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정부가 어쨌든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잘 아실게요. 1.75를 1.5로 낮추고 1.5를 1.25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든가 소비 진작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현재 가계부채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기도 만만치가 어렵고요. 기업도 이미 굉장히 싼 저금리로 다 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재정과 함께 간다는 어떤 폴리스 믹스 같은 차원이었고 이제 재정 하나만이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여타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령 이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한 1,100조 원이 넘으니까 과거 DJ 정부가 한 것처럼 IT 버블에 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큰 한 번에 이제 붐업을 좀 하는 그래서 1,100조 원을 시중으로 트는 물꼬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건 문재인 정부는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의 시장을 인위적으로 좀 살려가지고 이제 자산 이펙트라고 하죠. 자산 효과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면서 일본처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베 정부처럼. 그래서 지금 완전히 수출길이 막혀 있을 때 그나마 한 1, 2년간은 이제 내수로 이제 붐업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앞서 제가 말한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또 그 정신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방법은 이제 재정 정책,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 방법이 아마 유일하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추경에 대한 논란들이 또 커지는 뭐 이런 흐름이 다른 나오고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죠. 예. 지금 희한하게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본의 환율을 2010을 또는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엔화는 한 25% 평균적으로 절하됐어요. 네. 근데 우리 환율은 평균 15% 절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고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갔다 우리는 이거잖아. 그래서 일본하고의 격차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40% 정도 우리가 절상되어 있어요. 일본에 비해서.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인 그만큼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 기계업, 그 신산업을 포함하는 그런 쪽에서 일본의 이렇게 경쟁이 불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남해안 일대의 그 수출 기지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원화 환율의 일본에 대한 지독한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서부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정책적인 부각을 못 받는다는 것이 저는 재정 정책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환율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80엔 하는 환율을 120엔으로 올리는 게 그게 기폭제가 됐던 거거든요. 50%. 그러므로 일본의 아베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엔화 50% 약세를 유도했듯이 우리도 원화 약세를. 환율의 약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하고 관계가 썩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방법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환율을 인하를 유도하거나 그게 실패한다고 하면 결국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져서 IMF와 같은 위기가 오고 IMF 때처럼 환율이 100% 올라가면서 그 경제가 극복하는 그 패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은 금년 내년도 상반기에 굉장한 수출 부진과 함께 경상수지 이 흑자 규모의 축소와 함께 한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감과 함께 저는 상당히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를 아마 한국은행이나 금융위도 굉장히 저는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 부산물이 뭐냐?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이 살아난다는 거죠. 걱정을 또 하나 더 키우시는데요. 자,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어젠다 같아서 조 교수님도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환율 싶은데요. 정책 신세영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사실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환율 정책을 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독특한 그 군사 동맹 관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워낙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안보적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서부터 아베 정부의 그 환율 정책을 그냥 묵인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무역 적자와 관련돼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환율 그 조작 뭐 이런 것도 언급했던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인데 한국의 이런 그 환율 그렇죠. 시장 개입에 대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환율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고요. 쉽지 네. 않은 문제다. 오히려 시도했다가 트럼프 정부로부터 아주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금 투자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경제학자가 다 이렇게 위축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설비 투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7년, 2018년 초까지
그 반도체가 경기가 워낙 좋았고요. 좋아서, 예. 지금 그 당시에 설비 투자 증가의 주 원인은 사실은 반도체 설비 투자 그렇죠. 증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감소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던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감소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의해서 예, 건설 투자가 예, 예. 급속하게 증가했던 거고요. 그거를 네.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IMF에서도 사실은 가계 부채 급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의해서 가계 부채 급등됐던 것이 상당히 금융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진정해야 된다라는 정책 권고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그 투자 의욕이 감소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뭐 통계를 좀 보시는 것 네. 같아서요. 잠깐 제가 우리 정평론가 말씀도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우리 조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정평론가님 보시기에 그렇게 지난 한 6, 7년 동안 엄청난 뭐 제가 듣기로 한 5천 우리 돈 한 5,500조 정도를 쏟아부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 경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 막혀있던 소비가 굉장히 풀렸고요. 지금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좋은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특히 대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이 뭐 근래 최근 한 30년간 가장 좋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예. 또 하나 정성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아베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기반에는 역시 일본 경제 최근 한 3년 길게 잡아서 한 5년 정도의 그 효과가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반사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는데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화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가 5대 결제 통화 안에 들고요. 그렇죠.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순채권국이거든요. 뭐 대내적으로야 빚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안전자산하면 뭐 금, 달러, 그다음에 독일 엔화 국채 나온다고. 그다음에 엔화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환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또 미국과의 밀월 관계들이 또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지금의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하게 만든 것이 뭐 그 근원을 쫓아가 보자면 뭐 아베노믹스라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좀 신 교수님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 설비 투자. 예,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반도체 대박이 터지기 전에 그 한 2분기 정도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한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를 빼면은 박근혜 정부 내내 설비 투자가 그 두 분기를 빼면 계속 증가했었어요. 네. 물론 반도체 대박 때는 뭐 17%, 18% 증가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설비 투자가 GDP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그리고 지난 1분기 예, 예, 마이너스 예. 16.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설비 투자 감소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업 환경에 예. 대한 이런 것들이 예.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비 투자가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뭐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저희가 좀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이 통과된다라는 걸 전제로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에서 2.5% 정도 올해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2.2%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우리가 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돌파구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 교수님, 이것도 조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6조 7천억 플러스 이번에 그 일본 보복 조치와 관련돼서 한 3천억 정도에서 대략 한 7조 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추경이 되는 건데 일단 규모는 이 정도면 통과된다는 전제로 쓸만합니까? 저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추경 편성됐을 때부터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지금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너무 지금 그 안이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6.7조, 그러니까 IMF가 한국 연례협의단이 와서
그 얘기했을 때 9조 원 이상의 맞아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경제 2019년 경제 전망을 뭐 한 2.6 정도는 될 거라고 그랬죠, 봤을 그랬죠. 때 예. IMF는 9조 원 이상을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6.7조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저는 이거 갖고는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6.7조 추경 발표를 하면서 6.7조 추경 정도 하면 0.1%포인트 경제 성장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그런데 지금 2.2%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0.1% 올라가 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부의 전망치는 틀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경 편성 자체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의 급속한 악화 상황을 기재부가 사실은 좀 안이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추경, 이 추경으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정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그러게요. 생각하고 특히 거시경제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예. 언제 그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추경이 계속 늦춰지면은 결국은 예.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통과시켜주면은 정말 뭐 그때 집행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이제 물고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은 사실 이제 또 좀 정치 쪽으로 얘기가 좀 더 무게가 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정도 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경의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이 정치권에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추경의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 국회가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GDP의 1% 정도 수준까지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조 원 훨씬 넘는 한 15조, 17조 뭐 이 정도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어야 예. 사실은 2019년에 이 심각한 거시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작은 규모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을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요. 예. 뭐 추경은 사실은 뭐 어차피 만약에 이번에 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통과가 되느냐가 문제니까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두 분한테 다 말씀하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선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2005년도에 4조 9천, 네. 2006년도에 2조 2천, 2008년도에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위한 추경 4조 6천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의 물가 안정을 감안하면 추경이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6조 9천억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도가 통과가 돼서 0.1% 될까 말까는 성장이 되더라도 규모가 그 이상 그건 딴 확대할 문제입니다.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6조 9천억이 아니라 뭐 8조 9초가 되더라도 전 성장 효과는 없다. 다 샌다. 다 세고 돈을 뿌려봤자 금년 안에 다 못 쓰는 돈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전 추경의 효과는 거의 우리 역사가 지금 추경의 역사가 이 경제 성장에 별로 기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가 입증이 되는 거라서 저는 6조 9초든 10조가 됐든 전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증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그것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 실증 분석 연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가 한 1.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조 원 정도 그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당해 연도에 한 0.45조 원 정도 GDP가 증가하고 차년도에 0.5조 원, 차차년도에 0.5조 원 해서 3년 정도에서 한 1.5 정도의 재정 승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 분석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다면 재정 정책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재정 정책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GDP를 증가시키는 승수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보태면 예. 2008년 이후에 지금 얼추 제가 추경으로 들어간 돈을 보니까 100조예요, 100조.
10년 동안. 근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성장이 말씀이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우리가 굉장히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의해서 그 이후에 성장률이 아주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후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2008년도 환율 덕분에 2009년서부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성장이 따라온 거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성장률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 그 재정 정책만 된 건 아니죠. 환율 정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써서 그랬겠죠. 효과가 나온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평관님이 네.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두 분이 너무 빨리 치고 들으시니까 말씀을 저는 못 이제 하셨어요. 기획재정부 변을 제가 좀 해보자면 일단 시작이 올해 예산이 슈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큰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미 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또 바로 들이단짝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꺾여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먹칠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무능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한 6조 7천억 정도로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봅니다. 이제 그 액수를 거기까지 정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게요. 추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추경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정말 이번 추경은 뭐 반론도 있겠지만 단기 몰핀처럼 그야말로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에다가 이게 뭐 마약이든 몰핀이든 지적이 있더라도 쓰는 것이 실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이게 썬크 코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뭐 복지성 예산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번에 추경 네.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추경만큼은 이제 쉽게 말해 땅 파는 그러니까 아예 성장을 끌어올리는 이 정도로 쓰겠다라는 각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6조 7천억짜리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보복 조치 관련돼서 2,700억 추가한 거 빼고 네. 기존에 6조 7천억이면 그 정도의 그 짜여져 있는 구성은 정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좀 끌어올릴 만한 어떤 주요 아니요, 전 포인트를 너무 잡고 분배가 있다고 좀 돼 있다고 봐요. 너무 분배가 돼 있다. 아직도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적으로 네. 이 추경만큼은 좀 치우치는 재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설사 비판의 여지가 있는 그 토목 쪽에 뭐 어떤 토건 쪽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되게 급박한 지금 불이 떨어진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사실 제가 추경 얘기를 좀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추경에 6조 7천억 기존에 추경 잡혀 있던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일본 보복 조치 관련해서 2,700억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2,700억이 적당하냐라는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뭐 소재 부품의 뭐 국산화 쪽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신 교수님은 2,700억 규모 일단 요거는 이제 전체 추경에서 빼고 요것만 놓고 보자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계속 별로 효과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고 이 지금 뭐 잉크가 그러니까 2019년 재정 이게 보니까 470조 작년에 비해서 9.5% 이거 올린 게 지금 뭐 몇 달 이거 추경 나온 이야기가 이거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6조 9천억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석 달 넉 달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평론가님 지적하셨지만은 도대체 예산이 뭐냐 이게 그리고 산불 뭐 지진 뭐 아니면 뭐 이번에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물론 추경 요소가 된다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게 썰어서 여러 곳에 뿌리다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추경의 그 슬픈 역사를 좀 종결 지우면서 네. 그냥 이번에 네. 추경 없이 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마침 저희가 표를 준비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총 2,730억에 목적 예비비 3,000억. 이거는 우리 조 교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 관련된 추경이 전체적으로 5,700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그렇죠. 요청을 한 게. 예. 그럼 2,700억이라고 보면 안 되겠군요. 근데 저기서 과기부가 요청한 걸 보면요.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 관련해서 115억 원이 책정이 좀 돼 있는데 저걸로 뭐 하나요? 아니 지금 이제 이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예.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3개 품목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개 품목과 유사하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의 제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사업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세 개 품목 외에 다른 것들도 수출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예, 대응 그러니까 차원이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뭐가 있느냐가 지난번 정책실장께서 우리가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그 롱리스트의 내용들 품목들을 해서 규제 조치가 들어오기를 대비해서 미리 수출 다변화라든가 국산화를 하기 위한 네. 시도를 지금 벌써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이 품목이 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못하는지 그 애로사항들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R&D면 R&D 투자를 지원을 해주고 장비 문제라고 하면 장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편성을 일단 급하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는 저기 지금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품목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이 세계 품목 추가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제목을 달 수는 없지만 그 대비용으로도 3천억 정도 예비비를 두겠다.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추경에 이번에 요청한 거는 5,700억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정정을 하면서 계속 2,700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평관님 봤을 때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산화 관련돼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며칠 동안 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 벌써 국산화 잘 안 되네요? 20년 된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우리 현황을 좀 보면은 20, 50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왕국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의 국산화율은 50%밖에 안 됩니다. 설비 국산화는 50%. 예, 뭐 깎고 뭐 이런 그 기계 설비는 50%밖에 국산화가 안 되고 앞에 20은 뭐냐?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 이번에 우리가 규제도 당했던 이 소재의 국산화율은 20%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도 또 깎였더라고요. 한 18.9%, 19%.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지만 소재는 채 20%밖에 국산율이 안 되고 이제 설비 장비는 50%밖에 안 돼서 그 동안에 저 국산화 얘기해야 된다 이제 뭐 기획 기사도 한 수천 건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쉽지 않았던 것이 정부도 막대한 돈을 들였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우리의 반도체 뭐 소재 이 장비의 수준은 올라갔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잡았던 그 코어 상품들에 있어서는 예. 그거야말로 이제 뭐 정말 뭐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뼈를 깎는 장인 정신이라든가 뭐 어떤 정부의 눅진한 투자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선 정부에서는 산자부 과장 한 3년마다 교체되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바뀌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뭐 과장 바뀐다고 못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인 어떤 네. 지원이 계속 안 됐다라는 것이 있고요, 정부에. 예.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일본이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 일본 걸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자연되면서 예. 이런 현황이 왔게 됐는데 저는 앞서 이제 추경을 보면서 다시 얘기한 것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천억도 더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4천억, 5천억을 쌓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막 일본 터지니까 막 과기부 산자부 막 받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증액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자체를 비난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정부가 이 발등에 불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계획하에서 1,000억, 2,000억 써야지 그동안에 한 10조 넘게 반도체 여기에 국산화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 쪼개서 이거 세버린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또 누구에게 뭐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세는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적 예비비 증액에는 뭐 더해도 왜냐하면 그건 긴급하게 써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이참에는 저 국산화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국회에서부터 뭐 예산 확보부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다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지금 보낸 20년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대로 예. 또 가면은 앞으로 20년 그러면? 후에도 또 못 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려고 이제 이번에 이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일본에서 우리한테 아주 세게 자극을 줬다 뭐 이렇게 일부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R&D 예산만 따져본다면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세계 1위죠. 그러면 예, 예.
아마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R&D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지난 20년, 10년 동안 부품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품 소재 산업을 그동안 정부가 육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소재 부품 산업의 그 대일 의존도가 28.1%였는데 2018년에 16.3%로 대폭 하락했어요. 줄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서부터 꾸준히 지금 이렇게 대일 의존도를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10몇 년 사이에 쭉 그 내려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이 강력한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한국의 국산품을 쓰는 거와 일본의 그에서 수입하는 것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있어 어느 것이 더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걸 판단해서 이제 수입을 할 건지 국산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일본이 그 자유무역 질서를 정말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정책을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중국이 휘토류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할 수 사실은 있지만.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문제를 일본이라고 하는 그 우방 국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예상하기 힘든 조치죠. 사실 예. 예상하기. 하여튼 일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단순히 수익성,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 대일 그 국산화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안보적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국산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짧게만 더 하나 여쭤볼게요. 그게 국산화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100%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낮출 수는 있고요. 국산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출 다변화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한테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는데 물론 지금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수치가 좀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처럼 주요한 소재, 특히 반도체에 대한 주요한 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확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부분도 국산화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년 말에 나온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8대 선도 산업입니다. 네. 정부가 8대 선도 산업 아주 그 필이 꽂혀갖고 그랬어요. 그 8대 선도 산업 안에 부품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왔어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안에 나왔어요. 거기에 산업정책의 핵심이 뭐냐 봤더니 8대 선도 산업을 12대 선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부품 소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부품 소재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는 메인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추경 뭐 2천억, 5천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5천억 갖고 되겠습니까? 5조 갖고도 되겠습니까? 한 50조 넣어도 안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경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얄팍하다. 이 부분은 제가 한국은행에 있었던 1980년대서부터 부품 소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정부들이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품 소재 수출액이 3,162억 달러, 그래서 총 수출 6,055억 달러의 5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재 부품 산업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세계 5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52%를 소재 부품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역대 정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소재 부품 산업 수출의 5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수입을 해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분명히 뭐 좀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상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R&D도 하고 기업들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핵심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평론가 한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국산화를 뭐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도 그럼 단기적으로 좀 뭐 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급선무는 세컨드 소스.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처 다변화로 해서 이번에 일본에게 우리가 당한 품목들 혹은 앞으로 당할 품목들에 대한 두 번째 거래처를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이라도 일단 찾아놓고 그 다음에 버텨야 될 것 같다. 즉 앞으로 이게 일본이 어디까지 정말 우리에게 보복을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심지어는 정말 우리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정도로 9월, 10월까지도 3대 품목을 수출을 막는다면 또 이건 정말 뭐 전쟁 그야말로 전쟁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는 최악을 가정해서 뭐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놓고 수율 테스트 뭐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일본이 언제 이거 또 한 번 또 꺼내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또 그런 계획 차원에서 즉 이 단기와 장기를 좀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사실은 세 분 다 아마 같은 생각에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현재 우리 상황을 직시를 하고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 또 중기적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들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세 분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숙명여대 신서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평론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예. 자, 이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여선거 앞서 말씀대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일단 거뒀습니다. 근데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공약으로 내건 개헌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지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앞에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인 124석의 절반이 넘는 71석을 얻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내걸었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기대를 걸었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유신회를 앞에도 모두 81석으로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인 85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대승을 거두고도 어딘가 개운치 못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개헌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신 아베 총리의 우경화 드라이브에 맞섰던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기존 의석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금과 세금 인상 문제로 여당을 공격해 지지 기반을 지켜내면서 앞으로 개헌 반대 투쟁에도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야당은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에도 반대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예,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개헌은 이제 그럼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죠. 물 건너 갔는데 아베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무소속과도 좀 연대를 하고 아. 그다음에 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계속 개헌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게 아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그러면 지금 모자란 의석수가 얼마입니까? 대략 4석이에요, 4석. 지금. 아, 그럼 4석만도 확보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164석이 네. 지금 개헌을 할 수 아니죠. 3분의 2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베는 어쨌든 끝까지 개헌을 자신이 추진하겠다. 집권하는 동안에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 뜻은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헌법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우리는 포기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아베가 계속 이러는 것은 결국엔 중국과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동북아 안보 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까지 해서 어떤 그 추구하는 상황이 되려면 네. 지금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되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계속 뭔가 자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근데 지금 동북아 분위기가 아베가 개헌 얘기를 했던 게 오래됐으니까 그 초창기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조금 더 불안정보다는 안정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그 의도가 조금 좀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는 그런데요, 지적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대요. 뭐냐면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 우리는 또 뭐 미사일 발사했구나, 저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미사일 안 쓰고 핵실험을 안 해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에 대한 엄청난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불안감이라는 게 또 뭐 북한을 믿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봤을 일본 때는.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개헌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네. 뭐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베는 이제 사선 가네요. 그렇죠. 이제 2021년 9월 달까지가 이제 3선 마지막인데 자민당 당규를 고치면 사선을 할 수가 있어요. 분위기는 이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이 한번 문을 띄워봤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게 되면 1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후 최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가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일 관계 언급을 했는데 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사실 뭐 기존에 했던 입장과 대동소이하긴 한데 이 양반이 원하는 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서 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보상 판결은 이미 끝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예. 이미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랑 같이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부분은 끝난 건데 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판결하고요. 청구권 협정 우리가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부분은 배상과 보상 판결은 끝났다라는 규정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거기에 개인의 그런 청구권분도 같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된다. 통괄해서 그래서 이제 2005년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민관협동위원회에서 그런 네. 결정을 내려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법부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외교술로 일본과 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현명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판결 작년에 말에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갈등 상황이 깊어지고 있고 골이 네. 깊어지고 있는 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계속 SNS를 통해서 이제 네. 뭐 애국이냐 이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네, 많이 이렇게 하고 편을 계시죠. 드는 그런 네. 식의 SNS가 계속 주말에도 있어서 네. 주말도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많더군요. 그렇죠. 이게 편 가르기인데 진영 가르기 이건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죠? 이것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인 어떤 억압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그다음에 사상적 표현의 자유 이것을 좀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조금 더 유익 있게 봤던 것은 예. 조국 수석이 이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적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적을 이롭게 한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조국 수석께서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정말 이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비판도 있죠. 아니 지금 8월에 개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개각을 할 때 인사 검증을 할 담당자인 그렇죠. 담당 수석이죠. 예. 민정수석이 지금 임사 검증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 페북에 글이나 올리고 있느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이인영 민주당 네.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시민 그 이사장까지 이제 뭐 합세를 해서 이제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여권 인사들에서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잇따르고 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내년 총선용이에요. 프레임 짜기, 구도 짜기입니다.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으면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일 문제, 반일 문제를 내년 총선의 주요한 이슈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 뭐 민주당 쪽 지지자들 쪽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러게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일전 축구할 때 야당 보고 왜 너희들은 왜 백태클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아니 백태클 정도가 아니라 당신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살골을 든 행동 아니냐. 그동안 왜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감정적인 그런 문제 제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을 왜 선동하냐. 이런 쪽에 이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당 쪽에서 이 한일 이 갈등, 보복 조치 관련된 갈등 관련해서 야당 측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대응 모습,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 보고 너희들은 좀 현실화된 정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봐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야당의 존재 가치는 어쨌든 여당이 하는 일에 좀 반대하고 대안 제시보다 예. 반대하고 좀 바로잡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은 그렇죠. 예.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 보고 그보다 더 과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정 운영에 네.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여당과 정권입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야당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추경도 처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랑 이거랑은 조금 별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별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당으로서는 이 추경을 그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러면 야당이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이제 반대급부로 얻고자 하는 거는 뭐라고 이해해야 그거잖아요. 이제 강원도의 목선 그 정박 사건과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여당과 청와대의 논리가 좀 옹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이번에 하고 바뀔 있다.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임 건의안 문제는 야당과 충분히 그 은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좀 바꿀 거다. 좀 기다려 달라.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경제 어려우니 추경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어떤 이슈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건 계속. 알겠는데 지금은 이제 걱정스러워하시는 게 외부 이를테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이 외부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조수석의 이런 SNS를 활용한 이런 어떤 의사 표현과 관련해서 좀 뭐 과한 게 아니냐, 의도가 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좀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건 일부분 같아요. 아주 정말 극히 적은 일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권이 총 단결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라고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여당에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 청와대 입장이나 지금 일본 편을 조금이라도 든다, 또 외교수를 활용하자, 야당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너는 친일이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럼 여당 내에 있는 인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좀 이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네. 조금 시야를 좀 넓혀보면 지소미아라는 부분에 새로운 어떤 얘기거리가 좀 나와서 국민들께서 지소미아가 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렇게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텐데. 맞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을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연장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협정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 일본은 강한 부분, 그러니까 군사위성이라든지 이지스함을 통해서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탄척점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예. 우리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휴민트 정보예요. 예를 들면 탈북자라든지 북한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저희 북한에서 곧 저기 누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모아서 교류한다. 교류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그럼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만 우리나라가 군사 보호 협정을 맺은 나라는 33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도 맺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재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파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압박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군사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럼요, 많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손해냐? 이 협정이 파기됐을 그렇죠. 때 누구에게 더 손해냐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지. 일본에서 무역 보복을 하고 경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 군사 협정까지도 정보 보호 협정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판단 기준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네. 꼭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뭐 파기할 수 네. 있다,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언급한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보면 트럼프도 한마디 했고요. 네. 뭐 두 나라가 원하면 나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통상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또 볼턴이 또 이제 두 네. 나라 방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뭔가 조금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워딩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역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입장에 쓴 얘기죠. 그리고 볼턴 같은 경우에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장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안보 체계가 깨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전문가인 볼턴을 보내는 거죠. 만약 이 경제 문제를 좀 중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경제 관련된 그렇죠. 뭐 장관을 보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정부가 또 내놓은 카드인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일본이 3대 주요 소재 한 것도 사실 일본에 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럼요. 얘기도 하는 거고. 네. 글쎄요. 자, 미국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볼턴이 와서 이 문제를 뭔가 거주 조정을 할 건지, 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 어떤 뭐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에 저런 보복 조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정상 국가의 행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경제 전문가 아니라 우리 시사 전문가인 우리 장 소장님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선거에서는 일본이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무리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우리 소장님 한 드릴게요. 말씀 더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양국 정권의 정치적인 승리는 가져다 주지만 양국 기업과 경제에는 큰 패배를 가져다 줄 거라고 보여져요. 결론이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 소장님 오늘까지죠? 네.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직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